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을 하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받으러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네. 이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문 의장이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독려를 했죠.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이후에 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굉장히 그래왔던 만큼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일 내에 합의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작년부터 된 논의거든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아마 합의 12월 15일 날 합의한 이후에도 계속 하는데 저는 아마 쉽게 합의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마지막 국회이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선거제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1년 동안도 합의 안 되는데 합의가 되겠느냐. 물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건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선거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안은 좀 개혁된 안을 내놓느냐, 예. 협상의 여지가 있는 안을 내놓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270석 비례대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의원 정수 정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좀 수용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극단만 있고 절충안이 없다면 어려울 거다. 일단은 한국당 측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절충안을 내놓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요소라고 합의 봅니다.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 의장이 12월 3일 이후에는 직권으로 상정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 문 의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그동안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었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민주당 측에서 10월 말 얘기를 나왔을 때도 아니다, 12월 초로 하겠다. 그건 아마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 12월 초로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예산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정기 국회이기 때문에 민생 처리 법안도 있고 이 두 가지 특히 이제 이 검경 수사권인가요? 이거는 아마 아니죠, 선거제와는 이제 11월 말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네 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어쨌든 12월 3일 이후에 하겠다는 거는 저는 아마 원칙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입장과 변경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12월 3일 이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언제 특정한 건 아니거든요. 국회법 일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 의장의 결정 자체는 이미 처리 시한 자체를 한 달 정도 유예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종의 논의 기간을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이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비춘 것은 일종의 압박용으로 봐야 되겠죠. 테이블로 나와라라는 어떤 시그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테이블에 나와야 그에 대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파기되든 파기되지 않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문제는 한국당 자체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 입장으로서는 일단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국회의장의 말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의원직 총상태의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논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테이블 하나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한국당이 극력 반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테이블에 마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발하게 되면은 여기에 정부적 부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까지는 아마 나올 것 같은 그런 거기서 다시 또 다른 접점을 찾아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어제 그 문희상 의장과의 회동 이후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개혁, 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12월 3일에
그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교수님께 좀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협상조차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논의 테이블은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실제 협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는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협상 테이블 자체는 양쪽이 다 정무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입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최소한 만들어준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 입장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정대로 그대로죠. 민주주의 절차성, 민주주의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민주체제에서 이 법으로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예. 권력의 게임 룰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배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현 부위원장께서 구체적 절충안을 얘기하셨는데 네. 뭐 테이블 마련되려면은 일단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이 나와야죠. 네. 결국은 아마 지금 뭐 민평당 쪽에서 보면은 뭐 240대 60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처럼 정당 투표가 아니라 연동형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와야 돼요. 그게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나옵니다만 사실 나오네요. 예. 그렇죠. 원래 지금 올라간 안은 225석인데 사실은 지역구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통과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1번은 요원해 보이고. 그렇죠. 예. 1번은 사실은 이제 특히 지역구가 이제 영남이나 호남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반대표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2번 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을 좀 배려한 면이 있죠. 예. 그렇다 그러면 현재 253석인데 13석 정도 줄이고 비례대표를 아마 13석 늘리는데 저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200대 100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250대 50도 어찌 보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53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선거제와 관련된 실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안을 좀 제시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안이 나와야지 지금처럼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없다 그러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로 비례대표 들어왔고 아마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도 인재 영입을 하려면 청년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를 하려면 비례대표를 해야 되거든요. 다 지역구 나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거 전략상으로도 보면 비례대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말을 해도 뭔가 보관은 있겠죠? 플랜 B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한국당 측 얘기도 들어봐도 왜냐하면 지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예. 270% 딱 지켜왔는데 이거를 허무는 순간 어찌 보면 이 원칙이 깨지는 거라서 다들 말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안이 나와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줄이겠다. 270석으로 했다.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동안 선거제는 합의 처리해 왔다. 예. 물론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의원이 알고 있는 300석 안에서 지역과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논의는 나오는 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선 의원들은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지금 뭐 총사퇴까지 네, 지금 이야기를 총사퇴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데 총사퇴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총사퇴가 갖는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총사퇴가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의원 정족수 자체가 뭐 헌법의 요건에 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뭐 역사적인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배수의 질을 치고 우리 의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전국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천명한다 해서 즉 의원직을 총사퇴한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가 무엇일까 이걸 본다 그러면은 한국당도 여기에 전국 파항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강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과연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럼 테이블 만들어지면 어떤 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약간씩 이제 기류가 조금 변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뭐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당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원직 총상태라든가 이런 경색 국면을 막바지로 절벽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뭐 28세기의 지역구가 줄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표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두고 보자는 그런 척도 있고 또 여기에 저 대안으로 한 13석 정도로 지역구를 줄이는 그런 절충안을 뭐 제시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도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했겁니다.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안이 있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뭐 저는 이 부분에 제 개인적인 이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논의 자체를 제로로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다시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권력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다 완전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향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설사 한국당이 합의를 해놓고 뒤로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 어느 쪽 세력이 여기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연 이 권력의 향배가 대한민국 미래 사회에서 계속해서 명분을 얻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설사 통과돼가지고 한국당 배제하고 국회 통과된다 한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가치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심사숙고해봐야 될 일이라고. 그 총선 한국당 재선 의원들 의원직 총사퇴와 네. 관련해서 사실 실효성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중에 하는 것이 하나가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의원들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망설임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패스트트랙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총사퇴는 저도 거의 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처럼 수사도 있지만 물론 이제 회기 중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역인 것과 아닌 건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정기국회 끝나면 사실은 총선 국면이라서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기 아닌 중에는 뭐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저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본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 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정치적인 수사로 보이고요. 본인 법적 책임 어떻게 다지겠습니까? 지금 아마 기류를 보면 저도 이게 이제 뭐 우리 당 의원이나 당지자들 조사를 많이 들어가 보면 검찰이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진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쪼개놨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나가지 마라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 보면 뭐 10여 명은 소환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기소되겠다라는 상황을 알면 본인 입장에서는 다음 정치적인 행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지금 당 지도부 측에서 다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본인들이 좀 판단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게 내가 법적인 책임 다 지겠다. 내가 시킨 거다.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12월에 지금 원내대표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뭐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문희장 얘기대로 3일 이후에 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한국당이 어떤 진지한 대안을 내놓느냐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직권 상정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 의원 총사퇴라든지 안 되면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은 다 낮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의원 낮다. 사퇴 가능성도 낮고 물리력 행사한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하나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당 측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두 가지 다 물리력을 행사하든 아니면 뭐 이걸 총사퇴하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결국 통과가 될 것이고 생각하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안을 그래도 좀 반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보수통합 논의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가 황교안 대표 입에서 처음 언급이 됐을 때도 설익은 통합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통합 논의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여기저기 한국당 혹은 변형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통합 논의 과정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단추가 좀 잘못 끼어졌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보수 통합이라는 큰 아젠다를 던지기 전에는 그런 이슈를 던지기 전에는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부에 대한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성찰하지 않았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당파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황교안 대표가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에서야 재선 모임들도 뭐 백지 위임을 한다는 등 초재선 의원들도 불출마 선언에 가까운 자정적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아젠다를 자체가 컨센서스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예. 그다음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뭐 2달 동안 물밑 협상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물밑 협상이 그냥 당사자와 1대1이라든가 특정 사람들과의 물밑 협상은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적을 던질 만한 어떤 그 자정적 결의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선행하지 않고 여기서 통합을 던지니까 이것이 결국 수사함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빤히 보이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함 대결이라는 것은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인데 빤히 보이는 계산이 자꾸 들여다 보이게 되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화두가 던져지기 전에 작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가 지금 뭐 이렇게 합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미국 들어서. 속으로 가는 분위기죠, 지금 예.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 타이밍이 어찌 보면 약간 박찬주 전 대장 관련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돌파구를 생각한 것 같은데 말씀처럼 사전에 물밑 조율도 좀 되고 양측에 좀 얘기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미궁속으로 간다고 느끼는 게 제가 보기에 이게 옛날 뭐 진박간별 이런 거 가는 것처럼 국민 경선 얘기 나오고 사실은 한 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만약에 공천 문제라든지 경선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바른미래당 측과의 문제도 있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화당과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내 한 당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지금 2당, 3당까지 끼게 되면서 과연 사실은 이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공천 얘기가 합당이라든지 통합 과정에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얘기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경선 국민 경선하자 아니면 공천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쉬운 문제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보수 통합을 추진할 그러니까 한국당 내 단장으로서 원유철 의원을 내정을 한 걸 두고도 지금 변형 내에서는 우리는 원유철 의원을 원한 적이 없다. 혹은 한국당 내에서는 뭐 변혁 측에서 원했기 때문에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원유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의 글을 보면 내가 신뢰관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2달 동안 이렇게 물밑 접촉이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그랬죠. 보고 예. 계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당, 즉 보수 진영은 뭐 4당, 5당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의원들만 숫자만 해도 110명이 넘는데 이걸 의견 한 대 모으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통합 자체가 중대한 과제이기는 틀림없으나 사실상 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기 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여기 이제 달린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밑 접촉을 했겠죠. 이 물밑 접촉이라는 단에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수면하에 오르지 않고 물밑 접촉하다 보니까 상대하는 사람만 상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정에서 본다 그러면 원유철 의원은 상대 파트너가 틀림없이 있겠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정병국 의원이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탈당을 지금 이야기하는 변형 모임도 상당히 의원 각각의 색깔이 다 있다는 겁니다. 통합에 대한 원하는 소위 말해서 그 생각들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유철 의원이 접촉하는 사람은 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유승민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유철 의원은 예. 틀림없이 2달간 접촉을 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병국 의원의 생각이 다르고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통합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한국당 내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 단장으로 오히려 김무성 전 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유철 의원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보시는지 혹은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이런 김무성 의원의 일종의 역할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 한국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합당 문제가 제대로 통합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총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중도 세력의 시장 자체가 완전히 확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그 세력의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 시장을 장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이 그러한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김무성 의원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소위 말해서 공천 그 자체에 연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런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원인, 늘 고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승민 의원과 하나의 그 같은 탈당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을 이쪽으로 통합의 무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뭐 비박 친박이라기보다도 권성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소위 원유철 의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상징성이 크고 좀 당의 대표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좋고 또 특히 유승민 의원과 직접적인 어떤 교류적 관계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이 통합 작업을 선두에 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내부 컨센서스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당 자체에서는 위기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최선으로 제가 보세요? 뭐 상대당이라서 뭐라고 언급하긴 부적절합니다만 그래도 보면 지금 이제 원유철 의원하고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게 예전에 뭐 구원도 있습니다. 예전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하면서 있어서 지금 뭐 김무성 의원이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좀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탈당했다가 복당하고 한 분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아마 동병상련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은 카드가 아닌가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공천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그걸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나을 걸로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이 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물밑에서 이루어질 얘기들이 누가 원했다 안 했다 뭐 유승민 의원이다 아니면 유승민 측이다 이게 자꾸 측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오는 그렇죠. 것. 이게 예. 새어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협상이라는 건 항상 어느 정도 비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짠 하고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겠습니다. 딱 나올 때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물밑에서 얘기될 얘기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지금 2달간 원유철 의원은 뭐 물밑 작업을 했다 그러지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2달간 물밑 작업이 됐으면 이런 이런 게 얘기들이 안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정도 양해는 하거든요. 우리는 예. 이 정도 얘기합시다 하고 이게 각 당에 돌아가서 아니면 뭐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당대표한테 보고하고 했습니다. 오케이, 공표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제가 보기에 그동안 별로 된 게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도 문제지만 그 한국당 내 쇄신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초선 의원들이 사실 뭐 중진들 용퇴 이야기도 했었고 그 네. 당 내에서의 일정 부분 중진 혹은 지도부들의 어떤 영향 있는 어떤 움직임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또 김무성 의원도 중진들 용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진 의원들은 어제 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용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아마 뭐 쇄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초선들 중에 친박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초선들이 보통 쇄신 요구를 하면 당대표 입장에서 바로 받거나 이러진 않는데 예. 아이고 좋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약간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친박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 사실은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약간 불출마 의사를 표력하고 있어서 진정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한국당 초선 외에도 뭐 유민봉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례대표입니다만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초선들 중에 누가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중진들 중에도 내가 물러설 테니까 지금 어쨌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이 아니라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에 대해 아직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쇄신이라는 게 진정성이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내 문제도 지금 복잡한데 지금 뭐 통합까지 가서 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거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진들의 용단을 어떻게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황 대표 입장에서?
황 대표가 이 중진들의 용단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기를 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무성 의원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산파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뭐 개인적인 감으로 짐작하지 보자면은 김무성 의원이 중진들의 용퇴, 불출마 선언, 또 최소한은 뭐 백지 위임, 뭐 이런 상태의 어떤 그런 점들은 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김무성 의원의 행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직접적 관계에 있고 통합을 소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이미 여기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단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무성 의원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강은 건널 수밖에 없는 강입니다. 이 통합에 대한 작업 그리고 이 당내 상황에 대한 작업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본인의 정치 생활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저는 강하다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어느 정도의 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자정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통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굳이 이 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가 컨센서스에 문제가 있고 내부의 자정적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상황 없이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던진 낚싯대의 미끼를 황교안 대표가 덥석 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즉 변혁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여기에 통합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도의 새로운 개혁적 세력으로 그만큼 포커스를 맞고 중도 세력의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통합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정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소위 꽃놀이표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어진들을 던지는 순간 사실상 미끼를 물은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상황 쭉 봤으니까 이제 민주당 상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광폭 행보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양정철 민주연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같이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원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일단 있는 뭐 겁니까? 당내에 지난번에 이제 조국 장관 전 장관 일을 겪으면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있죠. 왜 지키지 예. 못했냐 하는 분들도 있고 왜 당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미리 좀 청와대에 직언하지 이제 양쪽 의견이 많이 있어서 어찌 보면 그게 어찌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친문 비문 대선 경선할 때까지 가는 상황이라 어쨌든 당연히 선거 국면에서는 원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장이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장이라는 게 뭐 여론조사라든지 정책 만든다든지 저는 뭐 모병제 같은 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 가면 이제 선대위도 꾸려지고요. 우리 선거 대책단도 만들었지만 이제 공식 기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제 청와대 출신들 얘기는 뭐 그거는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지금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청와대 뭐 비서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오신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하죠. 현역 의원들이 자기의 어쨌든 위치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실 경선 원칙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원칙대로 지키겠다 이런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양 원장의 그 행보를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전략적으로는 양 원장의 선택 자체는 뭐 굉장히 전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술적이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언론에서 일명 그 여론에서 청와대 출신들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그 총선을 향하는 공천 과정에서 개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일단 양정철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지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당내 수많은 오해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뭐 이해찬 대표나 양정철 원장이나 당내의 중진들이나 의견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 아니겠습니까? 예.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출신들의 공천 관련돼서 언급을 회피한다 그러면은 결국 내부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양정철 원장이 시적질하게 저는 이야기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의 출신들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허락을 받고 또는 정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뭐 경험을 본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의사에서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예. 뭐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게 그 감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 실제 당에 필요한 것인가, 어느 사람이 또 개인적인 어떤 욕심, 야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작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 감별 얘기 나오니까 옛날 진박 감별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정했습니다. 경선을 한다. 경선 룰도 정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선을 하는데 경선 룰을 할 때 그 경선을 할 때 본인의 대표 이력을 쓰는 난이 있거든요. 현역 의원은 뭐 현역 20대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무슨 뭐 비서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사실은 경선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한 5% 10% 미친다고 보거든요. 예.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나와서 제가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실제 청와대 내에 있는 인사들 중에 특히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총선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인물들이 좀 있습니까? 뭐 당내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뭐 얘기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당연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 지지 1위를 다리고 있기 예.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정치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은 계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아마 인사청문회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얘기 때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2달 정도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예, 예. 과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아마 인사청문회 포비아라고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낙연 총리 혼자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있고 그렇죠. 지금 나오려는 장관도 여러 분 계신데 조국 장관 한 분도 이랬는데 그보다 어찌 보면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인사청문회 전국을 과연 총선 전국과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예. 이 고민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런 뭐 후임 민선에 대한 고충, 개각 폭, 시기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을 끝으로 해봐야 될까요? 1월 중순 그러니까 1월 16일 전에 공직자 선거 그냥 사퇴 전까지 뭐 충분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들을 당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선거 때는 썩은 못이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예.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포비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역설적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없이 중폭 이상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한국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격 시비를 가지고 자꾸 전국을 혼란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 선거 패러다임 즉 프레임 자체가 이상하게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프레임 설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에 대한 포비아 현상은 여권에서 뭐 그냥 레토릭으로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개각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마 전술적으로 조금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